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바로 첫 번째 만남은 말이 필요 없는 두 분이죠. 캐논볼 애덜리와 존 콜트레인이 만난 앨범인데요. 캐논볼 애덜리 퀸텟 인 시카고라고 1959년 앨범인데 그 중에 라임하우스 블루스라는 곡을 골라왔고요. 알토 색소폰의 최고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 캐논볼 애덜리와 테너 색소폰을 전체 재즈를 대표하는 테너 색소포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 콜트레인. 이 두 분이 1959년에 이 앨범을 녹음을 했는데 1959년에 이 두 사람은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의 일원이었죠.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이들이 1959년도에 어떤 앨범을 녹음했냐?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을 녹음을 했는데 날짜를 살펴보면 59년 2월 3일 날 이 두 사람이 캐논볼 애덜리 퀸텟 인 시카고 앨범을 녹음을 했고요. 한 달 후인 3월과 4월에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일원으로 카인드 오브 블루를 녹음을 하는데 제가 되게 인상적인 부분은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에서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린 컨셉 하에서 재즈의 역사를 바꾼 그 카인드 오브 블루라는 앨범에서도 이 두 사람이 완벽히 자기 몫을 해내는데 그 바로 한 달 전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빠지고 자기네들끼리 녹음하는 이 앨범에서는 완전히 결이 다른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 하드밥 스타일의 연주를 하는데 이 둘이 마일스 데이비스가 없을 때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이 곡을 듣게 되는데 이 앨범을 같이 녹음한 멤버들이 또 이 카인드 오브 블루에 그대로 같이 녹음한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의 일원들인데 우선 피아노의 윈튼 켈리, 베이스의 폴 챔버스, 드럼의 지미 컵.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에서 마일스 데이비스하고 피아노 빌 에반스만 빠진 그대로 한 달 후에 이들이 카인드 오브 블루를 녹음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마일스 데이비스의 색깔이 완전히 빠진 그들만의, 그래서 좀 더 듣기에 자유롭고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대로 하는 연주여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주가 아닌가 싶고 모두가 힘을 쫙 빼고 아주 즐기는 연주를 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인드 오브 블루, 한 달 후에 카인드 오브 블루를 녹음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비음악인으로서는 되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런 연주를 즐기고 최고봉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새로운 컨셉을 던지고 자신의 컨셉 하에서 자신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들의 또 다른 최고를 끄집어내는, 바꿔 말하면은 캐논볼 애덜리와 존 콜트레인도 참 대단하죠. 자신들의 이름을 건 앨범 속에서의 자신의 색깔과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리더를 만났을 때 그런 연주, 이 두 가지의 연주를 또 완벽히 해내는, 그러니까 정말 최고들이 활동하던 시기, 이 59년의 이 두 앨범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만남은 테너 색소포니스트 진 아먼스와 테너와 알토를 한꺼번에 연주하는 소니 스티트의 합작 앨범인데요. 보스 테너 Straight Ahead from Chicago, August 1961이라는 앨범인데요. 그 중에 고른 곡은 There is no greater love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1961년도에 녹음된 앨범인데 이 진 에먼스와 소니 스티트는 1950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나서 더 젊었을 때 연주를 했었는데 진 에먼스의 올스타 세션스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잼 세션을 한 앨범인데 그 중에 소니 스틱과 이 진 에먼스가 같이 그때 녹음할 때는 진 에먼스는 테너 하고 있고 소니 스틱은 알토 색소폰을 부르는데 이 두 분이 그 50년, 그 10년 전 앨범에서 녹음한 블루스 업 앤 다운이라는 이 곡이 되게 기념비적인 곡인 게, 그러니까 색소포니스트들 간에 어떤 배틀 하듯이 뽐내면서 연주하는 어떤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곡인데 이 곡을 녹음을 했었고 이 61년도 이 앨범에서도
블루스 업앤다운이라는 곡을 다시 더 자유롭게 연주한 그런 앨범이어서 이 색소포니스트들 간의 만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고른 곡은 블루스 업앤다운이 아니라 There is no greater love라는 곡인데요. 그 리듬 섹션들이 굉장히 스윙감 있게 해주는 그 반주 위에서 이 두 분이 소니 스틱이 또 테너 색소폰을 같은 테너 색소폰을 연주해서 두 테너 색소폰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이좋게 연주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한 컨셉 색소폰이 색소폰을 만났을 때 굉장히 부합하는, 그러니까 신명나는 그런 연주들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두 번째로 골라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72년 연주로 가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미국을 떠나서 유럽에서 활동하던 두 색소포니스트의 만남인데 벤 웹스터와 덱스터 고든의 만남이죠. 앨범 제목은 바덴 1972, 존 콜트레인이 연주했던 Some Other Blues라는 곡을 이 두 분이 해석해서 연주한 건데요. 1972년 11월 달에 스위스의 바덴에서의 어떤 작은 학교에서 라디오 방송을 위한 연주였다고 하는데요. 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98년에 발굴해서 이 두 분의 연주가 세상 바깥으로 나온 건데, 두 분 다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당시 이 두 분이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 두 분은 따로 음악을 들었지 이 벤 웹스터와 덱스터 고든이 한꺼번에 같이 한 앨범 안에서 녹음한 건 이게 거의 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벤 웹스터와 덱스터 고든은 한 14살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좀 다르죠. 벤 웹스터는 1900 제가 알기로 9년생이고 덱스터 고든은 1923년생인데 녹음 당시니까 40대 후반에 덱스터 고든과 60대 초반에 벤 웹스터가 같이 이제 녹음을 하게 되는 건데, 참 이 당시에 이제 그 유럽에서 활동하던 미국을 떠나 있던 아티스트들이 나오는데, 베이시스트 보 스티프라고 덴마크 베이시스트인데 이 베이시스트만 빼면은 피아노의 케니 드루 그리고 드럼의 에드 틱펜 모두가 다 미국을 떠나서 유럽에서 활동하던 분들인데, 이 앨범이 녹음되던 72년으로 한번 이렇게 미국을 72년도에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마일스 데이비스가 1969년 70년에 또 자신의 음악을 완전히 바꿔서 퓨전 재즈와 록을 만나게 하고 온갖 아방가르드와 여러 가지 음악들이 섞여서 이제 막 난리가 나던 시절인데, 유럽으로 무대를 옮겨서 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그런 물결과 전혀 상관없이 정통 재즈를 이렇게 72년에 훌륭한 정통 재즈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게, 그 50년대, 60년대 재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들이 미국에 있었으면 바뀌는 세상에 적응을 할까 말까, 아, 난 잘 안 되는데 이런 고민에 이렇게 되게 위축되기 십상인데, 유럽에서는 미국의 옛날 재즈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객들 앞에서 이런 연주를 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인 그런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는 앨범이어서, 그리고 두 거장 벤 웹스터와 덱스터 고든의 만남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이 앨범은 참 의미가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 고른 앨범 역시 선후배의 만남입니다. 소니 롤린스와 콜맨 호킨스의 만남이죠. 이 두 선후배는 거의 아버지와 아들 나이죠. 26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데 1963년 녹음된 앨범이고요. 이게 이제 7월 중순에 녹음이 됐는데 63년 7월 초,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이 두 분이 만나서 합동 연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소니 롤린스, 아들뻘의 소니 롤린스와 아버지뻘의 콜맨 호킨스가 연주를 했는데, 프로듀서 조지 아베키언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의 공연을 본 다음에 2주 후에 이 두 사람을 스튜디오로 다시 불러서 이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되는데, 앨범 제목은 소니 Meets Hawk라는 앨범이고요. 1963년 녹음돼서 나온 앨범이고, 그 중에 고른 곡은 All the Things You Are라는 곡입니다.
네. 그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데 이거 들으면 정말 두 사람 스타일이 갖다 확실히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요번에 읽다 보니까 어떤 리뷰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모던 재즈 테너 색소폰의 보스가 그 소니 롤린스가 재즈 색소폰의 아버지를 만나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당시 맞지 아버지 맞지. 시작이니까. 평론가들이 보기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인데 되게 인상적인 건 소니 롤린스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약간 아방가르드에 경도돼 있어 갖고 그 아버지뻘 선배 앞에서 그냥 스튜디오에서 그냥 완전 아방가르드하게 테너 색소폰을 본인이 50년대 하던 식과는 완전히 바꾼 연주를 해대고 더 훌륭한 거는 그런 후배가 아들뻘의 후배가 막 아방가르드하게 막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맞춰주면서도 본인의 색깔을 잃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한 콜맨 호킨스 선생의 연주가 한꺼번에 담긴 앨범이어서 이 앨범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두 색소포니스트, 테너 색소폰의 대가가 만난 소니 롤린스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콜맨 호킨스는 이 당시 이제 굉장히 나이가 드신 상태였고 그래서 아주 멋진 연주를 두 분이 하고 계셔서 한번 골라봤고요. 콜맨 호킨스 뭐 아시겠지만 찰리 파커가 모시는 찰리 파커에게 영향을 준 아니 그냥 색스폰 그러면은 그냥 저 시조 저 맨 꼭대기에 몇 명 꼽는데 그 중 하나가 콜맨 호킨스다. 그렇죠. 네, 테너 색소폰의 뭐 아버지이기도 한 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고른 앨범 마지막 만남은 1957년 두 젊은이의 만남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클리포드 조던과 존 길모어의 Blowing in from Chicago라는 앨범이고요. 1957년 앨범인데 그중에 고른 곡은 블루 라이츠라는 곡입니다. 이 클리포드 조던과 존 길모어 이 두 사람은 둘 다 31년생 동갑이고요. 둘 다 시카고 출신이에요. 이 두 사람이 리더 앨범을 내게 되는데 26살인 57년에 그 리더 앨범이 블루노트를 통해서 나온 이 공동 리더 앨범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 리더. 예. 이 둘의 인연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보내준 곡 중에서 마지막에 있어갖고선 네. 더 이렇게 그냥 듣게 되더라고. 그런데 다른 그 악기들이 정말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어요. 네. 딱 독특하고 그래서 봤어 누구나 피아노 호레이스 실버. 네. 켈리 러셀은 잘 몰라. 컬리 러셀 베이시스트. 예. 잘 몰라. 네. 근데 드럼에 아트 블레이키. 와,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앨범이 그러니까 이래? 이 두 사람이 참 운이 좋았던 게 블루노트 레코드를 통해서 공동 리더 앨범을 내는데 좀 단단한 리듬 섹션을 붙여야 돼. 그래서 아트 블레이키, 컬리 러셀 그리고 피아노의 호레이스 실버. 이 세 사람은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의 전신인 아트 블레이키 퀸텟으로 요 한 3년 전, 그러니까 54년도에 A Night at Birdland라는 블루노트의 불세출의 라이브 앨범을 같이 녹음한 아트 블레이키 퀸텟 출신인 거죠. 이 세 사람을 붙이니까 이 둘이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클리포드 조던과 존 길모어는 57년도에 이 앨범을 내고 둘이 완전히 결이 달라지는 음악 생활을 하게 되는데 클리포드 조던은 하드밥을 기반으로 한 블루노트에서 앨범도 더 내고 찰스 밍거스 밴드에 들어가서 에릭 돌피 막 이런 분들과 같이 음악을 쭉 해서 본인의 밴드를 해 나가는데 존 길모어는 아방가르드로 새갖고 썬라의 아방가르드의 그 대표. 저는 어려워서 음악을 듣지도 못하는 그 썬라의 밴드에서 몇십 년을 같이 연주를 하면서 프리재즈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들이 26살 때 출발은 같이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57년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57년도에 재즈파는 정말 대단했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니 클락,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도 57년도에 뉴욕에 입성을 해서 블루노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었고요. 존 콜트레인은 그 유명한 셀로니어스 몽크와의 협연을 57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 해서 음악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그의 가장 걸작인 블루 트레인 앨범도 이 57년도에 녹음을 했고 소니 롤린스
57년도에 최고 전성기였죠. 수많은 앨범을 내놓으면서 최고의 테너 색소포니스트로 젊은 색소포니스트로 등극을 했었고 엘라 피츠제랄드 그 유명한 송북 시리즈를 내기 시작해서 2년째 됐을 텐데 듀크 웰링턴 송북을 녹음하고 상종가를 달리고 있었고 트럼페터 리 모건 10대 수많은 앨범을 내면서 블루노트를 통해서도 내면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와, 이 57년도에 이 클리포드 조단과 존 길모어도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했구나 하니까 57년도가 굉장히 복된 한 해였구나 재즈계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테너 색소폰이든 알토 색소폰이든 바리톤 색소폰이든 소프라노 색소폰이든 이 재즈를 대표하는 악기가 된 이 색소폰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쭉 들어보고 나니까 재즈 듣는 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악기를 또 이렇게 한번 쭉 모아서 듣는 재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하여튼간 3회에 걸친 색소폰이 색소폰을 만났을 때 색소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